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광탄에 있는 글쓰기 병에 걸린 어느 선비의 일상이라고 해서 아주 고집불통 자기가 피해를 받으면서도 글쓰기를 밥 먹듯 합니다. 그 주인공을 찾아서 심지원 묘소가 있는 묘역으로 가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면요. 네. 저기가 바로 광탄 윤관장군묘 바로 위에 있는 심지원의 묘소가 있는 청성심신의 묘역입니다. 거기에 심노숙 이야기가 남아있는데요. 청성심시 묘역은 저기 위에 이제 심지원, 그 효종 때 영의정을 지냈던 분의 이제 신도비가 저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에 가족묘라든가 이런 그 심신의 묘들이 많이 있죠. 여러 개가. 거기에서 저기 왼쪽으로 보이는 곳으로 음, 신노승의 묘가 있다고 추정되는 지역입니다. 신노승은요, 영조 38년에 태어나서 영조, 정조를 지나서 이렇게 순조, 헌종 때 이제 76세로 세상을 떠났는데, 본관은 청송이고요. 자는 태동으로 호는 효전입니다. 그래서 효전 산고가 있고요. 효종 때 영의정을 지낸 심지원의 7세손이고, 부친은 영정조 영간의 문신이면서 순조 시대까지 파란 많은 전국에서 그때 이 노론 시파의 선봉장을 한 신낙수입니다. 그래서 조선 후기가 정조 때가 다시 한번 르네상스라고 하지만 정치적 분쟁이 격화되어서 전국이 편안할 때가 없었던 시절이죠. 즉 벽포가 손꼽은 손골 대산이었어요. 이 신노숙녀의 집안이. 해서 귀향도 가고 과거시험 관직 생활도 순탄치를 못하였습니다. 신노숙은 1790년 진사시에 급제하였으나 조금 늦은 나이죠. 문과에는 오르지 못합니다. 1792년 부인과 사별하였고요. 1797년에는 정조의 배려로 영의전 참봉에 임명되었으나 3년 정도 있다가 정조가 하직을 하죠. 승하를 하죠. 정조가 사망하자 벽파 정원이 성립되자 벽파 정권에 의해 1801년, 그러니까 정조 돌아가시고 다음 해부터 6년간 경상남도 기장이 유배되는 등 정치적 경랑 속에 불우한 장년기를 보냅니다. 해배된 회는요, 김조순이 친구거든요. 친구의 배려로 의금분도사에 임명된 뒤 50대 중반에야 이제 겨우 태릉직장, 형조 정랑, 논산 현감, 천안군수, 광주 판관, 임천군수 등 지방관 역임을 했고요. 중앙에서는 활동하지 않았으나 부친의 그 강경한 정치관을 개선한 덕에 당시 정치 상황을 깊이 파악할 수 있었고요. 전국을 예리하게 파악하고 사회 변동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과 그런 조건을 갖추었기 때문에 이런 글을 막 써댈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자신을 문사로 자처하였습니다. 저술로는 효존상고 38책이 있고요. 그 유배 가서 쓴 일기 20책이 있고 방대한 야사 총서인 대동 패림을 편찬했고요. 자신의 이야기를 쓴 자전 실기가 있습니다. 기록병에다가 이 사람은 그 보고 들은 것은 쓰지 않으면 견디지 못하는 가문의 내력과 부친의 정치 투쟁 과정까지도 낱낱이 기록하는 일로 확정되었어요. 그런 성님을 스스로 고백하였는데요. 터럭 하나라도 똑같지 않으면 안 된다며 정치를 비판한 저술이 외부로 유출되다 보니까 성균관 유생들이 비난을 하여서 68세 때 전라도 부안으로 유배를 갑니다. 8년 더 살고 이제 세상을 하직하는 거죠. 공부를 시작한 것은 겨울에 아버지께서 파주의 묘막에서 심혈을 하던 중 사략을 가르쳐서 하루에 대여섯 줄씩 읽었다고 합니다. 9살에 물리가 조금 통하였고요. 아우는 그때 5살인데 일찍 문견이 튀어 비범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우와 함께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더 물리가 텄다고 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내가 아우와 함께 공부를 하여 기회를 연마한 뒤부터는 번거롭게 어른들의 가르침을 받지 않았다. 그래서 공부 시작한 게 바로 파주 분수리입니다.
심노승의 묘역은 묘역은 없어요. 심노승의 증조고 심정기의 묘표가 있는데 저기 뒤에 비석이 하나 보이시죠? 그러면 그 앞에 묘는 누구의 묘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합니다. 저희가 향토문화연구소에서 이제 그 심노승의 흔적을 찾아서 갔을 때 심노승의 아버지가 심낙수거든요. 그런데 그 낙수가 할아버지가 심정기인데 이분의 묘표에 글씨를 쓰는데요. 이 측면을 보면 여기에 낙수라는 글자가 여기 보이실 거예요. 저희는 이거를 발견한 것만 가지고도 엄청 기뻤었습니다. 그래서 저 앞에 묘는 과연 누구일까?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조사한 바로는 저것이 그 심노승이가 아니면 심노승이 아버지 묘일 것 같다. 이렇게 그냥 추정을 하는데요. 여기 이렇게 이 성물이 있는데 한쪽은 여기가 잘라져서 쓰러져 있어요. 그거 보면은 누군가에 의해서 여기가 굉장히 좀 화를 당했다. 근데 이것을 집안에다 물어봐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앞에 묘역은 굉장히 관리가 잘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렇게 관리가 안 돼 있습니다. 겨우 그냥 풀만 깎는 정도의 수준이고 그래서 무슨 화를 당했을까? 집안에서 이런 것을 알 텐데도 그것을 말해주지 않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저것이 이제 우리가 맨 처음에 2014년에 찾아갔을 때 이 앞에 글씨도 없어요. 그래서 뭐가 이렇게 되어 있는 형편이고요. 제가 신노승을 제일 먼저 알았을 때는 2010년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김영진 교수가 쓴 수필집에 눈물이란 무엇인가 이 책을 보고 정말 저도 수필을 좀 쓰거든요. 그런데 정말 홀딱 반했어요. 얼마나 글을 잘 썼냐면 잠깐 여기다가 옮겼는데요. 눈물은 눈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마음에 있는 것인가? 눈에 있다고 하면 마치 물이 웅덩이에 고여있는 듯한 것인가? 마음에 있다면 마치 피가 맥을 타고 다니는 것과 같은 것인가? 눈에 있지 않다면 눈물이 나오는 것은 다른 신체 부위와는 무관하게 오직 눈만이 주관하니 눈에 있지 않다고 할 수 있겠는가? 마음에 있지 않다면 마음의 움직임 없이 눈 그 자체로 눈물이 나오는 일은 없으니 마음에 있지 않다고 할 수 있겠는가? 만약 마치 오줌이 방광으로부터 그곳으로 나오는 것처럼 눈물이 마음으로부터 눈으로 나온다면 저것은 다 같은 물의 이유로서 아래로 흐른다는 성질을 잃지 않고 있을 때 왜 유독 눈물만은 그렇지 않은가? 마음은 아래에 있고 눈은 위에 있는데 어찌 물인데도 아래로부터 위로 가는 이치가 있단 말인가? 좀 생략했고요. 계속 묘를 지키며 어떤 때는 한 번 곡하고 이렇게 슬퍼지고 어떤 때는 천 번 곡해도 눈물이 한 방울 나지 않을 때도 있다. 그 자리에서 곡하며 어찌 슬프지 않아 눈물이 안 나오는 것이겠으며 자리에 있지 않아 곡하지 않음에도 문득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니 신과 인간 사이의 이치는 진실로 아득하나 느낌이 없는데 응함이 있거나 느낌이 있는데 응함이 없는 그런 일은 없다. 내가 이런 까닭에 제사에 임해 곡하여 눈물을 흘리면 죄를 지냈다고 여겼고 그렇지 않으면 제사를 지내지 않은 것 같다고 여겼으며 때때로 느낌이 있어 눈물이 나면 신이 내 곁에 왔구나 라 여기고 그렇지 않으면 황천길이 멀구나 하고 생각했다. 이에 눈을 짓는다. 얼마나 논리적으로 잘 쓴 수필입니까? 자, 이것은 거기 옆에 묘막 같은 집이 한 채가 있는데요. 저희는 여기를 이렇게 좀 하면서 그 심노승이 썼던 글을 한번 유추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파주에 있는 부남의 작은 정자는 내가 25년 되는 가을에 완성되었다. 다음해 겨울 나는 아홉 태청과 함께 정자에서 독서하다가 섣달 금음날이 되어서야 돌아왔다. 지금 생각해보면 한평생 이와 같이 즐거운 때가 없었다. 당시에는 도성 소식이 아침 저녁으로 들려오고 마을의 이웃들과 밤낮으로 교류했으며 떡과 술이 풍성하고 토랑과 밤이 지천이었다. 고요한 정자에 밤눈이 내리면 다투어 책 읽는 소리가 들리고 아침 해가 맑게 된 창문을 비추면 이러저러한 시상이 절로 떠올랐다. 당시에는 그것이 즐거움인지도 모르면서 한없는 즐거움을 누렸다. 누가 생각이 나였던가. 전광 석화와 같은 세월 속에
뜻밖에도 상전벽해를 겪게 될 줄을. 지금은 그저 죽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할 뿐이다. 그래서 이렇게 행복하던 파주 분함에서의 날은 2년 후인 1788년 부친 신낙수가 귀양가면서 끝이 나고 그 뒤로는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이 글은 아우도 죽고 68세 무렵 전남 부안으로 유배를 가면서 쓴 글인 듯 합니다. 이것이 바로 좀 오래된 집인데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자, 이것은 바로 이제 여기 청성집신의 묘역인데 그 중에서 이제 왼편 아래쪽인데 여기는 그 신지원의 또 그 아들이 여기에 이제 묘가 옮겨져 있고요. 이 뒤쪽으로 이렇게 묘가 관리가 되지 않은 신노승의 증조 할아버지 묘 표가 있고요. 그 앞에 누군지 모르는 묘가 이제 하나가 있는데 아마도 거기나 그 아래거나 한 곳이 신노승의 아내가 묻혔을 폭, 묻혔던 곳, 지금은 뭐 어떻게 추정을 못하니까요. 그냥 이렇게 거기라고 이제 추정만 할 뿐인데 한번 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파주에 집을 지으며 담장과 창문 위치를 잡는 것을 아내와 상의하였다. 공정이 끝나기를 기다려 꽃과 나무를 심으려고 했는데 일이 끝나기 전에 아내는 병들고 말았다. 내게 말하기를 파주 집 곁에 저를 묻어주세요. 하니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눈물을 흘렸다. 파주로 이사 오던 날 아내는 관에 심은 채 왔다. 무덤자리를 정하였는데 집에서 100보도 되지 않는 곳이었다. 아내는 좁은 로 아래에 묘를 썼다. 그리고 이듬해 한식날 삼나무 30그루를 심었다. 죽는 날까지 봄, 가을로 나무 심기를 의식으로 삼을 것이다. 그것이 살아있는 동안 자기의 뜻을 갖고 슬픔을 붙이는 일이라고 하면서 살아서는 파주집을 얻지 못했지만 죽어서는 영원히 서로 파주의 산을 얻을지니 즐거움이 그지 없다고 하면서 31살 때 태등 신노승이 분함에서 쓴 글입니다. 그리고요. 저번에 내려와서 살을 때 또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이른 아침 뜰 앞에 호미질을 해 가지를 심을 때 이웃집 이노인이 찾아왔기에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하인이 언덕 밖에서부터 달려오며 대상이 났다 하며 소리를 쳤다.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라 그 자리에서 고꾸라져 인사불상이 되었는데 이 노인이 구해줘 뜨거운 물을 마신 후 정신을 차렸다. 아버님 명절에 구하고 서울로 달려가는데 큰 비가 마치 송곳을 내린 꽂듯이 쏟아졌다. 외삼촌 집, 이제 남산 아래 주자동, 오늘날의 필동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살던 집도 있었고, 외삼촌 집도 그곳에 있었거든요. 외삼촌 집에 도착해 아우와 손을 잡고 통곡하였다. 상복을 입고 명령을 기다렸다가 돌아왔다. 이것이 1800년, 즉 정조가 돌아가시던 39세 6월 29일입니다. 이걸로 봤을 때 정조가 6월 29일에 돌아가셨다는 거 알 수 있죠? 이것을 제가 파주 역사에 고집쟁이 신노승 해가지고 이제 이걸 하나 썼는데요. 거기에 쓴 필자의 글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노승은 청송 심시로 광탄의 묘가 있는 신지원의 칠세 후손이에요. 그는 자저식이라는 책을 썼는데 당시에는 노론의 벽화가 집권하던 시절이라 책이 빛을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200여 년이 흐른 지금은 귀한 책으로 재평가받는 책이에요. 왜냐하면 승정원 임기나 한다하던 양반들의 문집에도 없는 소중한 자료가 나타나기 때문이지요. 예로 공자의 모습을 꿈에서 보고 그린 것을 이렇게 사람들이 다르다 해서 중국에 보내서 이거를 한번 판독해달라고 했는데 아주 그것이 똑같아서 이것을 그 권리사에 지금 저기 경기도 저기 있는데 공자 초상화가 공제 윤두서가 그렸다는 것이 자저실기에 나타나서 그것을 유추해 봅니다. 어디에도 자료가 나타나지 않아서 누가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들을 했는데 아주 소중한 자료죠. 그의 집안은 노론은 노론인데 노론의 식파 집안. 집권 세력을 잡기 위해 벌이는 추한 모습들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면서 적나라하게 썼기 때문에 그들은 당연히 이 집안을 싫어했겠죠. 그러다 보니 피해를 보게 되었고 귀향을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귀향을 가서도 날마다 글을 써댑니다. 마치 글 쓰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사람처럼 말이에요. 체면 때문에 형식적이고 점잖은 글만 써대는 그런
솔직하지 않은 글은 쓸 필요가 없다면서 자기의 치부, 부친의 이야기도 드러내면서 썼는데 서로 하나라도 다르면 그 사람이 아니더라고 믿었던 심노수는 초상화를 그리는데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 그때그때 감정에 따라 다른데 그거를 다 나타낼 수가 없다. 그 차라리 내가 내 글을 쓰면서 내 모습을 나타내리라 하면서 그래서 심노숙의 기록병, 즉 글짓기병의 산물로 산뜻하고 회양 넘치는 역사가 들려주지 못한 당시 지배층 사회 유명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만날 수 있답니다. 자기 이야기에서는 자기의 용모가 너무 추하고 못생겼다면서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난 것은 자기가 이렇게 복 없이 생긴 때문이라고 하면서 표현을 해서 이렇게 아주 웃음이 나옵니다. 내 편은 자기의 이야기를 실었고요. 외 편은 이게 들은 이야기를 썼죠. 자저실기 외편에 실린 글 중에서 파주와 관계된 두 가지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세당, 박태보 부자의 이야기. 그들 부자는 또한 숫자 세기를 좋아했는데 어느 해 가을 아들 박태보가 마당에 있는 살구나무를 손으로 가리키면서 살구가 이렇게 이제 몇 개 달렸다고 하자 아버지가 아니다 이렇게 두 개 적게 말을 해요. 그래서 살구를 따게 해서 세어보니 아버지가 말한 박세당이 숫자가 맞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아버지가 화를 버럭 내면서 억지로 하는 채하고 이기려고만 든다며 아들의 태도를 꾸짖었다고 해요. 그랬더니 아들은 바로 나무를 타고 올라가 가지 끝 잎사귀 밑에 숨어있는 병든 살구 두 개를 따가지고 내려오니 아들이 말한 숫자가 딱 맞았다고 해요. 정말 못 말리는 고집불통 부자지간이지요. 화표공주의 장래 이야기. 저번에 파주 마산에 있는 화표공주 이야기 했었는데요. 그 장례를 지낼 때 이랬다고 합니다. 화표공주 장례에 영조가 직접 와 염하고 입관하는 것을 지켜보겠노라고 했다. 무 신하들이 번갈아 간청했지만 따르지 않고 조정의 신하들을 들이지 말라고 했다. 이때 정말 영조가 신하들을 많이 자르죠. 그만큼 화표공주를 이뻐했다고 하죠. 그러자 영의정 조현명이 문 밖에서 큰 소리로 박명원의 이름을 부르면서 어가가 돌아가지 않는다면 너를 효수시키리라 호통을 치자 임금이 황공을 했다고 해요. 전쟁이나 급박한 변조가 생긴 것도 아닌데 대신이 부마에게 너라고 막말을 하고 효수 온운한 것은 조현명이 온몸에 무식한 바보티가 가득한 것이라고 썼더라고요. 그리고 심노순이 동생 태첨을 생각하며 쓴 글 하나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기장이 유배 가서 이야기해요. 오늘은 태첨의 생일이다. 우리들이 어린 시절 어머니께서는 국수를 만들어 연이 들으니 형제를 먹이셨다. 태첨은 그걸 먹으면서 내가 사흘만 먼저 낳더라면 내가 형이 되고 형이 내 동생이 되었을 텐데 라고 했다. 그때 우리들 나이가 5, 6세였다. 요즘에도 간혹 이때 이야기를 하면 서로 웃는다. 평상시에 술과 떡을 준비하여 이틀 동안 즐기기도 하였다. 어머니께서 한 번은 말씀하시기를 훗날 너희 자녀들이 음식을 갖추어 함께 상을 차리면 좋겠구나 하셨다. 멀리 바닷가에 내던져서 홀로 거처하면서 생일이 마음을 자극하여 느낌이 있게 되었다. 이에 아이들의 장난을 생각해보고 훗날 잔치상 받을 일까지 바라보니 문득 이 마음을 모르겠다. 그것은 기장년으로 입에 갔을 때 쓴 글이다. 태등, 즉 심노수는 9월 6일, 아우 태첨은 9월 7일에 태어났다. 태어난 해는 모르고 날짜만 가지고 억울해는 동생 태첨의 말이 주변 식구들이 아주 웃음에 빠지게 하였겠죠. 이때 심노순 딸이 시집을 가게 되었는데 그것을 동생 태첨이 다 해주었다고 합니다. 남다른 형제를 가졌던 부모 친구보다 좋은 동생을 두었던 심노순이 동생이 떠나고 집안도 키우고 세상사도 마음대로 되지 않고 죽을 날만 기다린다는 말이 와닿습니다. 그래도 그의 쓰기병의 유산으로 남은 이거를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또 향토문화연구소의 차원성 소장이 쓴 이야기를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노순과 부인 완산이 씨의 생일을 통해 조금은 현실된 것 같습니다. 아내를 여의고 5해를 지나면서 그 사이 단 한순간의 기쁨도 잊지 않았다란 심노순은 아내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은 5해로 식지 않았어요. 아내 사후 24년 지난 1816년 55세라는 만년의 처음 고을원을 부임하면서 심노순은 다시 아내의 부동을 찾습니다.
이 사이 5년간의 유배 생활에도 벚꽃을 놓지 않았고 곱디고 온 딸아이는 떡두꺼비 같은 여성들을 낳았으니 슬픔 만큼 기쁨도 컸을 것입니다. 그는 먼저 간 부인을 슬퍼하며 8편의 두망문과 사랑을 기록했으니 시대를 초월한 내면의 고백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신산이란 옛 무덤을 이장하는 것을 비롯되었지만 무덤이란 보통 명부로 정착되었어요. 그러고 보면 그에게 있어 이승과 저승은 먼 곳이 아닌 모양입니다. 자저실기에는 그림으로 그려낼 수 없다면 글로 표현할 수밖에 없다. 글이라면 굳이 남의 손을 빌릴 필요 없어. 차라리 내가 직접 써서 후세에게 전하는 편이 낫겠다라고 인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심노승의 문장이 얼마나 적박하게 현실을 묘사하는지 알 수 있죠. 심노승은 연안 박지원과 다산 정약용처럼 문학과 글쓰기에 미친 영향이 크진 않지만 적어도 아내 사랑만큼 시대를 초월해 경정을 울린 사람입니다. 연세대에 소장된 표전 산고 38책이 무려 7,500페이지라니 믿기지 않죠? 얼마 전 대사문집에서 찾은 시 한 시문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강진은 표암 강세왕의 손자이자 시서와의 뛰어난 후배문인인데 그가 분수원을 지나는 이 글을 남겼네요. 아침 일찍 분수원을 지나다 심노승공이 기거하던 옛집을 찾았니. 집은 이미 황폐해지고 희고 깨끗한 풍채 좋은 모습 잊을 수가 없구나. 너그러운 모습 비단 문장만 훌륭한 것이 아니니 기울어진 가문과 어려운 일 당해서도 평생 뜻을 지녔지. 목숨을 내놓고 인재를 아끼시니 온통 창자를 쪼개는데 어찌 이 사람이 공이 없다 아니냐. 지금에 와서 그대의 부택은 상전벽해가 되었는데 서하에 남은 아이는 누가 안부를 물어줄까. 처량한 눈물 삼남 쪽에서 훌륭 상심하네 하고 썼어요. 이 시에는 그의 인물됨, 가정사, 문장력, 정치 성향을 잘 압축하고 있는데요. 노론 집안임에도 탕평책을 신녀처럼 읽던 그는 정조가지고는 벽화정권의 1801년 기장으로 귀환을 하고 그런 환란 중에도 남천인으로 수십 번과 삶의 피리를 끝마쳤으니 대단하죠. 그렇다면 파주에 있는 그의 무덤은 어디일까요? 이제 그의 무덤 찾기 스토리텔링에 나섭니다. 평생 병조로 글쓰기에 매달린 한 선배의 부인이 죽자 파란반장한 그녀의 인생을 위로한 도망문이 가슴을 전했습니다. 심지어는 칠세손인 그의 집안 얘기보다 이들 부부의 애틋한 얘기를 찾고 싶어 분수원 어디 집터에서 226년 만에 메아리 된 답글을 적어봅니다. 그래서 오늘의 고집불통 심노순 또 글쓰기 병에 걸린 어느 선비 심노순에 대한 온라인 강의는요. 참고문헌이 자저실기 심노순저 안대회 김보성의 문기이고요. 휴머니스트 출판그룹 그리고 한국민족대백과서는 효전 산고를 참고를 했고요. 눈물이란 무엇인가 심노순저 김영진 원님 그리고 파주연구 8호에 실린 파주의 로맨티스트 심노순의 흔적을 찾아 제가 쓴 그것을 2014년에 파주 향토문화에서 올린 글을 참고로 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파주의 로맨티스트 들으면서 아주 고집불통 글쓰기의 저자였던 심노승에 대해서 방탄 분수리 청송집신의 교육을 찾아서 한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파주에도 역사가 많고 글쓰기 이렇게 아주 지금 굉장히 호평을 받는 책이거든요. 이런 책이 나오게 된 그 사람이 맨 처음에 파주에서 그렇게 와서 공부를 하고 그랬던 곳이 파주 저 묘요 근처에 있었다니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한번 거기를 가보시면 굉장히 재밌겠죠?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